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한창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40대 돌싱녀입니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끝장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서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를 이해하시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못한 남편놈이랑 같이 살면서 수십, 수백 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는 듯한 갑갑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게 가장 큰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채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연이 결혼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분들의 인생 지혜가 녹아있는 귀한 이야기들이었기에 저로서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은 모르는 분이라고 해도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된 것만 같은 동지애를 느끼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제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마음을 먹은 것 또한 어디선가 힘든 결혼 생활로 아픔을 겪고 계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그 시절에 저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혼을 겪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혼하면서 정말 인간의 추잡한 바닥을 다 보고서야 결혼 생활을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너,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랑 살 맞대고 산 부부였으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나 내팽개칠 때는 그렇게 쌀쌀맞기가 남들보다 못했던 양반이 이제 와서 부부가 어쩌고 짓거려요? 낯짝이 두꺼워도 참 정도껏 두꺼워야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 보니 그쪽 집안이랑 갈라선 게 참 잘했다 싶네요. 언뜻 들어도 심호되는 자리도 참 보통이 아니다 싶죠. 전남편 놈도 전남편 놈이지만 저 막대먹은 심호 역시 제 이혼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결혼하고 내내 골머리를 앓고 마지막 이혼하는 순간까지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게 만든 인간들입니다만 뭐 저라고 당하고만 살라는 법 있나요? 갈라서면서 저 괘씸한 것들한테 그동안 당한 것 이상으로 제대로 갚아주고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의 한을 싹 풀어버린 제 이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든 저를 꼬셔서 결혼할 생각이 만만해서 그런 거였겠지만 전 남편은 어찌되었든 결혼 전부터 저희 식구들한테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였지만 어린 마음에 저희 식구들한테까지 정성을 쏟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저한테 진심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아버지하고는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아직 그 사람이랑 결혼 생각조차 없었을 때 그래도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님인데 인사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개수작에 홀랑 넘어갈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친구였거든요. 학창시절의 애들 소꿉장난 같은 몇 번의 연애라고 하기도 민망한 만남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의미의 예인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리숙해도 너무 어리숙했던 저였습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무슨 부모님까지 만나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많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저희 아버지 비위를 잘도 맞추며 결국 두 사람이 가끔 호프집에서 단둘이 만나서 맥주 한잔하는 사이로까지 가까워졌어요. 형우가 요즘 청년들답지 않게 어르신들한테도 참 싹싹하게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다정하게 잘 대하는 게 아빠는 참 마음에 든다. 저만 하면 우리 큰딸 사윗감으로도 나쁘지 않겠어. 저희 식구들과 저렇게 잘 지내는 게 썩 흠쭉하게 느껴지다가도 저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저 정도로 잘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고맙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먼저 부모님 소개를 요구한 것도 그 사람이었잖아요. 아직 어리숙하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결코 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먼저 오빠 가족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지 큰맘 먹고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나도 오빠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워낙 변죽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에서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아직 자기 졸업도 해야 하고 결혼하려면 좀 더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자들은 시어머니 되실 분들 어려워한다며. 나야 워낙 자기 식구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나 때문에 굳이 벌써부터 무리하지 않아도 돼. 사실 아직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가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저 사람 반응이 저러니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내 식구들 당연하다는 듯이 만나놓고는 왜 자기 가족들은 못 만나게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그때라도 단단히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저 큰 집 하나 피하는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5년을 넘어가고 저도 그 사람도 각자 취업해서 제법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집에서야 더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을 이미 사위나 다름없이 대하고 있었으니 별 문제 없었고 사실 남은 건 제가 전 남편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것과 양가 상견례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야 저희 집안에서 이미 공인된 예비 사위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저는 그 시댁과 첫 대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긴장할까봐 그동안 내가 집에 얼마나 자기 얘기를 많이 한 줄 알아? 만나지는 않았어도 우리 식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만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자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자고로 남자가 자기 부모님은 절대 그럴 뿐 아니라고 하는 말은 믿는 게 아니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 꼭 새겨 들으세요. 그걸 못해서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전 남편 집에 첫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의 남동생 여동생까지 제법 부쩍거리는 집안이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키워주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따로 재혼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서 자식이라고는 그 사람 혼자뿐이었죠. 상견례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제 가까운 지인들까지 싹 다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가가 지방인 전 남편의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은 그때까지도 한 번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불편할 일 적어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 어머니께 인사드릴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에 대해 들은 것 또한 전 남편에게서 드물게 들은 조금의 말들이 전부였으니 막상 실제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나오실지 예상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인상이 깐깐해 보였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는 전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 첫 대면에서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손에 식은땀이 다 날 정도였어요. 첫인사를 나누고 나서 대뜸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혼자 우리 형을 키우면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도 많고 워낙 아쉬운 게 많다 보니 항상 품 안의 자식으로 품고 살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일찍 장가를 보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엄마 마음이 서운하긴 하네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4살 더 많아서 이미 30을 훌쩍 넘겼고요. 뭐 요새 결혼을 천천히 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들이 일찍 장가 보낼 나이라고 보기는 무리였어요. 그만큼 저한테 아들 장가 보내기가 싫어하는 소리인가 싶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부득불 저와 자기 어머니 대면시키는 걸 미루려고 드는 전 남편 태도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사람 가족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될 자리가 보통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그 사람 본가에서 나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차시나 봐.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다른 데선 그렇게 눈치가 빤하면서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야? 지금 자기 나이가 얼만데 아직 결혼이 일러서 아들 장가 보내기 싫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럼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소리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왔으면 진짜 당신 나이가 어렸어도 두 팔 벌려 환호형을 하셨겠지. 그렇다고 내가 자기보다 연상인 것도 아니고 더 어린 나한테 저런 소리 하시는 의도가 뭐겠어? 전 남편 본가에서 주눅 들고 기분이 상했던 만큼 그 사람한테 더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귀한 자식 억지로 내어주시는 태도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쌍수 들고 환영해 주실 거라는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저희 연애한 세월이 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연애하는 동안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드렸다고 하던데 마음에 안 드셨으면 차라리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 아직 결혼 이야기는 이른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주실 수 있었잖아요. 사람 불러놓고 면전에다가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는 시어머니를 저라고 곱게 보기는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사부인께 형우가 얼마나 의미가 남다른 자식이겠니. 그분 입장에서는 귀한 자식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지. 형우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너희도 사부인 서운하실 일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께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셨나 봐요. 우리 지연이야 워낙 어른들이 다들 좋아하실 만한 참한 여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깐깐한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 길 죽는 일 없도록 사전에 잘하라는 말을 애들로 둘러서 하시는 저희 아빠 말씀에도 실실 웃으면서 딴소리를 하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데군데 힌트가 숨어 있었지만 그걸 전부 모른 척 눈 감고 식장까지 제 발로 들어갔으니 제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시간은 예외 없이 흘러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저는 결국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껄끄러운 일들이 있기는 했으나 주변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아도 한 번 싸우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끝없이 해결해야 할 일거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와중에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길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일 천지였으나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 2번은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저 그런 어려운 고비 하나를 그 사람과 둘이서 잘 넘겼다고 생각했죠. 여전히 제 아들이 그 어떤 잘난 여자에다 갖다 붙여도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셨으나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 결혼 전보다 제 심신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신전 살림을 차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살아오신 집안 본가에서 여전히 머물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 본가가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시골이에요.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과도 거리가 꽤 되는 곳이라서 저희 신혼집까지 오가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명절 제외하고는 딱히 저희가 내려갈 일이 드물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에 잘 안 올라오려고 하셨고요. 난 차만 타면 멀미가 너무 올라와서 도시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공기도 너무 답답하고 건물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은 촌에서 살아야 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솔직히 속으로 안도했어요. 제가 뭐라든지 우리 아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트집 잡을 거 없나 눈을 도르륵 굴리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어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자주 안 보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도 너 그만하면 시집 잘 간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아들네 집에 올라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골머리야 너. 그래도 니들은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하지. 난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시댁이라 걸핏하면 불러대는데 그것도 죽을 맛이야. 아니 보고 싶으면 당신 아들이나 부르시든가.
뭐 예쁜 며느리라고 뺀질나게 전화해서 불러대든지 정말. 먼저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전에는 아들 얼굴 보는 게 연례 행사였으면서 아들 장가만 보내고 나면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 시댁에 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 구는 시어머니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번거롭게 다닐 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된 일이다 생각했죠. 반면 저희 친정집은 저희 신혼집에서도 저희 직장에서도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저희 친정엄마가 해준 따순밥 먹으며 회사나 다닐 줄 알았지. 그 사람이나 저나 요리 잘 못하는 건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지에 나와서 자취라도 했지. 저는 시집가기 전까지 안락한 집에서 부모님이 뒤치다꺼리 다 해주는 평범한 딸 자식이었다 보니 살림이라고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둘이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을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주 저희 부부를 불러다 밥을 해먹이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 우리 형우 얼굴이 까칠하네. 요즘 전복이 아주 알이 꽉 들어찼대. 강서방 많이 먹어. 알았지? 딸인 저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살뜰히 챙기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전 남편 역시 철마다 온갖 보양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먹이는 저희 부모님한테 변죽 좋게 아들처럼 굴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친정에 온 건지 저 사람 부모님 집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귀한 사위 몸 축날까 싶어 보양식에 보약까지 바리바리 들려주시는 부모님 정성이 갸륵할 지경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무리 차이라고 해도 요새 그렇게까지 해주는 처가댁이 어디 흔한가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남자라고 해도 저희 집 같은 처가댁이면 장가 들만하겠다 싶었죠. 그러다 보니 퇴근하고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저희 친정으로 곧장 퇴근하는 날들도 잦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저녁상 거하게 잘 얻어먹고 흥이 올라 아버지와 전남편이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에는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곧장 출근할 때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결혼 전부터 서로 가깝게 지냈다고는 하나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처갓집인데 불편한 걸 미처 티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희 갈 때마다 그냥 식구들끼리 있을 때보다 음식이니 뭐니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불어 전 남편에게 굳이 친정에 자주 안 가도 된다고 했더니 전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펄쩍 뛰셨습니다. 아, 왜 그래? 나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좋아. 그래, 우리 고생스러운 거 하나 없다. 그냥 우리 먹는 밥에 숟가락이나 몇 개 더 얻는 건데 힘든 게 뭐가 있다고. 너 정력이 오기 힘들면 그냥 형우만 보내.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좋은지 짝짝꿍이 맞아서는 좋다고 키득대는 걸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죠. 뭐 저야 가까이 사는 친정 식구들이랑 남편이 잘 지내면 편하고 좋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렇게 제 친정 식구들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사이라고는 아나 저도 엄연히 며느리인데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기는커녕 얼굴 본 것도 몇 번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대학 들어온 이후로는 결혼 전에도 집에 몇 번 안 내려갔는걸. 뭐 우리 엄마 거기서도 친구 많아. 나 없어도 재미나게 잘 지내실걸. 연애한 시간이 짧지 않으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되니 저절로 눈치를 보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막상 자식인 저 사람도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괜한 신경을 쓰는 건가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생각보다 저희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일은 적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생활은 애석하게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정적을 깨고 울린 전화 한 통으로 제 결혼 생활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복통에 놀라서 냅다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빨리 가도 늦어.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할게 여보. 그래, 일단 나 엄마한테 내려가 볼게. 부모님이 아프신데 자식된 도리로 가보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다행히도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인근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걱정했던 바와는 다르게 어디 다른 데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셨고
급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틀 무렵 전화를 걸어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온 김에 어디 안 좋은 데는 없나 검사라도 싹 해보고 가려고. 그래, 잘했네. 그래도 그만하시길 정말 다행이다. 어디 큰 병이라도 있는 거면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약만 잘 드시고 안정하시면 금세 좋아질 거라는 말에 새벽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그제야 놓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계신 분이 갑자기 이런 일을 겪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었어요. 비록 서로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내 남편의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별탈 없이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은 갈 때와는 다르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짐가방을 든 그 사람 뒤로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셨구나. 어머니 어서 오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래. 항상 저를 평가하는 듯 내려보시던 시어머니가 그때만큼은 좀 주눅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프긴 정말 아프셨나 보다. 저리 깐깐한 양반도 이번에 어지간히 놀라셨나 보다 싶어 순간 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레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지 않은 건 아니라서 살짝 전 남편을 불러다 물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미리 얘기를 하지. 나도 장이라도 좀 보고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놀라셨는지 혼자 두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 당신 불편할 것 뻔히 아는데 갑자기 이래서 미안한데 며칠만 부탁 좀 할게. 그런 말이 어딨어. 아직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여기서 잘 회복하시면 나도 안심되지.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항상 능글맞던 사람이 그래도 말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라는 건 알아서 미안했던지 답지 않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 마음 하나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혼자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방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친정엄마가 장을 바리바리 봐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제 솜씨야 뻔하니 환자 보양시킬 재주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저희 엄마가 두 팔을 걷어붙이신 것이죠.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전복이니 장원이 보양식이라는 보양식은 죄다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돈을 기력이 쇠한 모습으로 만나 민망하신 듯했던 시어머니도 이내 저희 엄마가 정성껏 차려낸 보양식 한 상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셨어요.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다며 극구 사양을 해도 건강에 좋다는 온갖 식재료들을 저희 집 냉장고에 꽉꽉 터지도록 채워주신 다음에야 저희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데 내내 별 말씀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쓱 주방으로 들어서셨어요. 아가, 사부인이 집에 자주 오시니? 딱 듣기에도 은근히 날이 서 있는 게 아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게 썩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가 불편할까봐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저희 집으로는 찾아오지 않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정작 본인은 허리 필 새도 없이 그 사람에게 해다 먹이겠다며 그리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이 제 집 드나들듯 저희 친정집 문턱이 다 닳도록 드나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니 좀 억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저희 엄마가 오신 건 당신 몸보신 해주겠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막상 저희 엄마가 고생하면서 음식 해다 바칠 때는 맛있게 잘만 드셔놓고는 이제 와서 안 입고 와서 저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심기가 불편해졌으나 그렇다고 요양차 오신 오랜만에 얼굴 보는 시어머니한테 날 세우고 싶지 않아 애써 제 기분을 누르고 대꾸 있습니다. 저희 엄마 이 집에는 일절 안 오세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그 사람 몸보신 시키겠다고 보양시켜서 부르실 때가 대부분이고요. 오늘도 아마 어머님 저희 집에 시시러 오셨다는 소리 못 들으셨으면 절대 오실 일 없으셨을 거예요. 애써 선량하게 대답하기는 했으나 당신 아들 걷어먹인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만 하면 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아들 불편하게 집에 들락거릴 일 없다고 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여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처럼 사이한테 극진한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픈 사부인 생각해 종일 고생에 몸보신 시켜놓고도 저런 오해를 받으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마침 그날은 전 남편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이틀이나 내리 연차를 쓰고 본가에 다녀온 탓에 그 사람은 출근을 하고 대신 제가 하루 연차를 써서 종일 집에서 어머님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을 이렇게 잡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그날 종일 본인 위해서 그리 애를 썼는데 그걸 저 말 한마디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으로 깎아내렸으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했죠.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한테만 그러신 거면 몰라도 저희 엄마한테도 그런 건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고개를 주걱거리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지. 막상 아들인 나는 자주 자기 친정에 가서 사돈들하고 살갑게 대하는데 정작 우리 집에 거의 처음 오다시피 하는 본인이 보기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것처럼 보이니 신경이 쓰이셨을 수도 있지 않겠소. 아직 환자시잖아. 자기가 좀 이해해줘.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전 남편 말을 듣고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말하는 뉘앙스가 꼭 자기가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기분 맞춰드리는 봉사라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요. 아무리 제 엄마 별로 안 챙기는 아들이어도 아들이긴 한 건지 이럴 때 보니 내 부모 자기 부모 편가르기는 그 사람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작정 내 편 들어달라고 꺼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 반응이 저럴 줄은 몰라서 기분이 상해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예, 준비해드린 것들 사부인 잘 챙겨드렸니? 모자라진 않아? 사돈이 자기를 곱깝게 보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걱정하는 저희 엄마 모습에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드실 만한 것 좀 해드리겠다는 엄마를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렸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시어머니한테 음식 해달라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해야 할 도리는 했으나 어차피 사람 변한 거 아니니 저도 딱 그만큼만 마음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쯤 지냈을 때였을까? 이제 어지간히 몸도 보하신 것 같고 시어머니가 언제쯤 내려가시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병원에 갔던 것도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급체였잖아요. 혼자 두기 걱정되는 마음에 모시고 왔던 거지 서울의 큰 병원에 모셔야 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생활 질색이라며 전원생활의 이로움을 그리 강조하시던 분이 말입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내려가신대? 글쎄, 아무래도 좀 더 계시지 않겠어? 언제까지? 저도 모르게 날이 서더라고요. 처음 모시고 올 때야 놀란 마음 진정이 안 되셨을 거라 생각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애초에 배우자인 저랑 미리 의논을 하고 모신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어도 그저 자기 아들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시어머니랑 오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에 불을 지른 건 전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우리 엄마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 싫은 티를 냈으면 당신이 말도 없이 어머님 모시고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반겨드렸겠어? 서운한 쪽은 오히려 나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대접까지 해드렸는데도 그걸 삐딱하게 보시는데 나는 감정이 없어? 엄마 입장에서야 아들 생각 먼저 하시는 게 당연하지. 좀 불편해도 참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살갑게 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당신도 그 잠깐 우리 엄마 비위 맞춰가며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엄마 아빠랑 당신 어머니를 비교하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아들 집에 신세지로 올라온 시어머니랑 철마다 온갖 보양식 준비해서 불러다 먹인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신세를 진 거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한테 베풀기만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쓰시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걸 아니 따로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손사래를 치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저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희 부모님이 챙겨줄 때마다 좋다고 받아먹고서
앞에서야 살랑거리면서도 따로 용돈 한 번을 챙겨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선 넘은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제게 순간 자기도 실수했다 싶었는지 대꾸를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내 다른 핑계를 찾은 듯 불통한 목소리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 요새 정신없이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이럴 때라도 나 대신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딱 그 시기에 이직으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않고 핑계를 찾아가며 책임을 미루려는 모습이 괘씸했으나 전 남편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중요한 시기인 건 맞았어요. 앞으로 더 조건 좋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까지 올라가려면 이직이 정말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결국 속을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길게 봤을 때 우리 부부에게 득이 될 거라며 한수 져주고 말았습니다. 도시 생활 그렇게 별로라고 했으면서 막상 아들 집에 놀러 왔으니 살만하셨던 건지 도통 내려갈 생각을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냥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셨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날이 갈수록 제 살림에 참견이 심해지셨어요. 너 아직 쓰레기 봉투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아깝게 이걸 그냥 버리려고 그러니? 이거 다 돈이야.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가진 고생해가며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거다 너. 어머님, 거기서 더 채우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 해요. 원래 절치선까지만 담는 게 적정량이고요. 그리고 자꾸 왜 그 사람 고생하며 벌어온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머님,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들처럼 밖에 나가 가진 고생해가며 힘들게 돈 벌어오고도 지금 이 시간까지 살림한다고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있고요. 어머님 아들이 벌어온 돈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다 저도 더는 못 견디고 한번 내질렀더니 그걸 그새 자기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바친 시어머니였습니다. 야근한다고 일하다 말고 저한테 전화와서 타박을 하는 전 남편에게 저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야, 너만 귀한 자식이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귀한 자식이야. 네 부모 너도 감당 못하면서 왜 나만 계속 참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 엄마한테 하는 게 고가우면 모시고 내려가든가 다른 데 모시든가 너 알아서 해.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이런 일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막상 시어머니 문제로 싸울 일이 생기면 절대로 저한테 져주려고 들지 않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뒤치다꺼리를 전담하는 것도 저, 시어머니 온갖 시비를 받으며 고생하는 것도 저인데 말이죠. 자기도 머리가 있는데 잘못한 게 자기랑 자기 어머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저한테는 절대 못 져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더 괘씸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던 거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 받던 때라 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러 번 결과지를 보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 강대리님, 재검 떴네요? 직장 쪽에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어 재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동안 모르는 번호로 여러 번 재검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간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모르는 연락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전 남편하고는 부쩍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제가 어디가 안 좋아서 재검을 했다고 하면 외면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희들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집에 시어머니도 계신데 그분한테까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전 남편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던 이직에 드디어 성공한 거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전 남편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다니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에게 잘된 소식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직에 성공하리라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 남편의 능력만으로 거둔 결과라기보다는 도와주신 인맥의 영향이 컸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뒷이야기야 알 리가 없는 시어머니야 그저 제 아들 잘났다고 더더욱 기고만장해졌죠. 그래, 내 새끼가 일이 잘났지. 우리 형우 장하다. 이직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다면서. 세상에, 이제야 우리 아들이 잘난 걸 알아보는 모양이구나. 예. 너는 대체 무슨 복이 일이 많아서 이런 신랑하고 같이 사니? 저 사람이 이직하는데 도움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된 거 없으면서 아들 가진 요새는 다 떠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속으로는 혀를 찼으나 전 남편의 이직으로 간만에 집안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해서 불어 초를 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검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에 대한 전투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도 했고요. 며칠 후 제 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암이었어요.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암 발병 소식이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제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운 마음과 함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귓가를 웅웅 울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왔더니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있는 제 집이 더 이상 제 마음의 위안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리며 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차라리 나한테 오지. 네 나이가 몇이라고. 암이라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언젠가는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마냥 미룰 수 없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인 친정 식구들에게 지치고 무서운 이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지난 후에 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을 알고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 바로 전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 남편 역시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술만 잘 받으면 돼.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나도 있잖아. 당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최근에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 건가 싶어 서러움과 안도감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수술도 수술이지만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네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그래, 네 앞으로 된 보험만 몇 개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너 병원 못 보낼까 봐? 너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몸 추스를 생각이나 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주변 사람한테 미안할 일 천지더라고요. 하지만 저 안심시키자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던 제 보험 이야기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전개시킬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엄마를 끌어안고 마치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잤어요. 잠에서 깨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되도록 시어머니한테는 제 암 소식이 늦게 전해졌으면 했습니다만 전 남편 귀에 소식이 들어간 이상 시어머니가 아시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도 사람이 암이라는데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면 제 걱정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직 너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쩌다 그런 못된 병이 다 붙었다니. 거기다 대고 달리 할 말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너 보험이라도 많다니 그건 참 다행이다. 집안에 암 환자 하나 있으면 집안 키우는 게 순식간이라던데 암 진단금이 10억 가까이 나오는 거면 그럴 일은 없지 않겠니? 간병하는데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닐 텐데 돈이라도 넉넉하게 나와야 다들 좀 덜 고생하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암 진단금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 10억 얘기하면서 눈을 반짝이는 시어머니를 보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암 진단금 10억이라니.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보험 얘기 어머니께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너희 친정에서 네 앞으로 보험 많이 들어놨다며. 보험을 들어놨어도 그게 다 암보험인 것도 아니고 실비며 상해보험 같은 것까지 포함인 거고, 어디서 보험을 들었어도 웬만하면 암 진단금은 1억 이상은 잘 안 나와요. 1억? 되묻는 시어머니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1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자기 돈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쯤 되니 저도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하세요? 젊은 나이에 암 걸렸다는 것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앞에서 대놓고 암 진단금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암 걸렸어도 이런 식으로 구셨겠어요? 얘는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 재수없는 건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 어머님이 더 재수없어요. 왜 제가 제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여기서 제 속 긁지 마시고 어머님 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암 환자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합니까? 며느리는커녕 저를 사람으로도 안 봤으니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없는 정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울다 잠이 든 줄도 몰랐어요. 비척비척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밉살스러운 성정에 제가 말 좀 심하게 했다고 본가에 내려갈 일은 없는데 싶었지만 굳이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상했던 건 그 시간 이후로 전 남편과도 연락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나 싶었으나 그래도 아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에도 안 들어오나 싶어 서운함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전 남편이 연락이 닿지 않자 정말로 큰일이 난 건가 싶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인지도 모르는 통화 끝에 전화 연결에 간신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 전화를 타고 흘러오는 목소리는 전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안 받았으면 안 받겠거니 하고 말 일이지. 뭘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너 평소에도 네 남편 이렇게 숨막히게 굴었니? 더는 연락 말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가 파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시모라는 여자가 제 남편 저랑 연락 못하도록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저 암 걸렸다는 걸 알기 무섭게 자기 아들을 빼돌린 시모에 대한 분노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당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당신 어머니 하나를 어쩌질 못해서 이런 날 놔두고 집에도 안 들어와? 당신 진짜 나랑 갈라서고 싶어? 당장 집에 들어와. 전 남편에게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윽고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어미 뒤에 숨어 제 눈도 못 마주치는 놈을 보니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제 인생이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 긴 말 말고 우리 애랑 갈라서라.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 막으려고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 들어. 너 암 걸린 거 알았으면 네가 먼저 정리하자고 말 꺼내는 게 도리 아니니? 저 암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사람을 짐짝 취급하세요? 지금 이거 저 사람이랑도 합의된 거예요? 제 말에 대답도 않는 그놈을 보고 있자니 그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암인 거 처음 알고 저희 친정에 불러왔을 때만 해도 세상 내 편인 것처럼 굴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너 진짜 사람 새끼 아니구나. 너한테 마누라는 병 걸리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던 거니?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이거 소송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고 주택 그만 부리고 서류 보내면 사인이나 해. 혼자 남겨진 집에서 비참한 마음을 곱씹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뒀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주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제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저를 어찌 대야 하는지 뻔히 봤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 저는 수술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드릴 힘이라면 나 소생하는 데 써도 모자라다고 쓰라린 마음을 보듬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정리 얼른 끝내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보내자 아주 노났다는 듯 심한 목소리가 살판이 났더군요. 괘씸함에 치를 떨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며 속으로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평생 저 볼 일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여자가 낯짝 두껍게도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정신이 다 빠져서는 신발까지 짝짝으로 바꿔 신고 말이죠. 너,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나랑은 볼 일 없는 사람 얘기에 왜 나한테 와서 물어요? 잘난 아드님이랑 둘이서 해결 볼 일이지. 네가 무슨 수를 쓴 게 아니면 내 아들이 왜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제가 앞에서 전 남편이 좋은 조건의 이직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전 남편 조건에 과분할 정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유세를 떠들던 저 여자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사람이 자기 분에 넘치는 그 자리에 무슨 수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실은 이직한 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저희 아버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던 오랜 지인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꼴의 자존심은 있어서 사위 마음 다칠까봐 좋은 자리까지 마련해줬더니 아픈 딸 헌식자처럼 버린 은혜도 모르는 놈을 그런 우리 아빠가 가만 둘 줄 알았어? 댁한테만 댁 아들이 귀한 자식인 줄 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야. 남의 집 귀한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당신 자식이라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언간생신 꿈도 못 꿔볼 자리에 가놓고 감히 나를 배신해. 이봐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애초에 댁 아들 주제에 바라지도 못한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만 보고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웠는데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라고? 내 알바야? 남의 집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사람 불러 끌어내기 전에 내 집에서 썩 꺼져. 사람 아픈 거 알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놓고 제가 그것들 사정 봐줄 이유 있습니까? 게다가 제 암 진단금까지 탐냈던 그 징그러운 모습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빠른 이혼의 대가로 반반 해갔던 집 명의를 완전히 제 것으로 돌렸으니 이제 갈 때도 마땅치 않은 모자였습니다. 직장 잃고 집 잃고 아주 꼴들 좋네요. 그 뒤로도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제 집으로 찾아와 폐악을 부리는 시모와 전 남편이었으나 그것들 손봐줄 날들만 벼르고 벼렀던 저희 친정 아빠한테 전 남편 놈이 양쪽 귀싸대기를 철썩철썩 얻어맞은 뒤로는 더는 그것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수할 만큼 해줬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들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치료에 전념하느라 잔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종양은 크지 않았고 전이도 없어서 종양 부위를 절제한 것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시술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정말이지 천운이었죠. 그렇게 사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도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그것들이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저 제가 건강하게 암을 이겨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놈 괘씸한 거야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지만 더 늦기 전에 그놈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어 갈라선 것만 해도 전운이라 생각하자. 저 역시 아버지 말씀에 동감이에요. 제 몸속 종양을 도려낸 것처럼 제 인생의 종양이었던 놈 역시 시원하게 도려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모자의 끝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직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로 공고사직을 당한 판에 같은 업계 이직이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요새 수도권의 일자리 잡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낼 곳도 마땅치 않으니 제 모친이랑 같이 본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총구석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어미와 세월만 잡아먹고 있다고 하니 그만하면 그놈도 아픈 조강지쳐 버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괘씸한 전남편 놈과 심호 털어내고 싹싹하게 잘 살고 있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말주변 없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앞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고생할 만큼 하고 노력도 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60대이고 제 나이대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딱히 연애를 하거나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그런 상황에 속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몇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고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무척 고지식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제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답니다. 어쩌다가 여고 동창들을 좀 만나려고 하면 온갖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자가 돼서 어디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밖에서 벌어주는 돈 갖고 제대로 남편을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동창들 좀 만나러 다닐 수 있지. 그럼 난 집에만 있는 붙박이 가구예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동창인데. 여자든 남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나가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밖으로 나돌고 하면 집이 잘 돌아가겠냐는 거야. 아무튼 안 돼.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은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과의 사이가 무난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완연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좀 울컥했지만 예의상 물었는데 어찌나 화를 내는지 당시 남편의 소리를 듣고 제 친구들까지 질려버렸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 가끔씩 통화만 하는 정도로 근황을 듣고 저는 거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묵묵히 그렇게만 살고 있던 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채찍을 던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때 강하게 결심을 해야 했던 걸까요? 당시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을 알아누웠고 산 송장처럼 지내고 말았어요. 남편 옷을 빨려고 봤는데 여자 립스틱 자국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머니엔 립스틱까지 있더라고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길게 말할 것 없이 바로 말하자면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매번 술을 먹고 밖으로 돌고 집에 와서도 몇 마디 대화도 없던 남편이었고 저도 애정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를 밖에서 만나고 다닐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술이나 손찌검은 참아도 바람은 못 참는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 일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희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조금만 짧아진 옷을 입어도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이거 뭐야? 아이, 승질나게. 왜 자는 사람을 깨워? 알아서 뭐하게?
말하라고. 이거 뭐냐고. 조용히 안 해? 남편이 정말 철저하게 저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 가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정말 기가 차서 그대로 소리를 악 지르고 싶더군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바람을 피워? 당신 나한테 뭐라 했어?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지. 근데 당신은 밖에서 나 몰래 여자 만나고 끼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야? 정말 제정신이야? 아, 나도 그 립스틱 왜 들어가 있는지 몰라. 바람 핀 거 아니라고. 바람 핀 게 아니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정말 기가 막히고 암울해서 지금 또 떠올려봐도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던 남편이 옆에 있는 물건들을 저에게 다 집어 던지면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야, 그만 안 해?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난리야. 내가 바람 핀 거 아니라 했잖아.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 꼬치꼬치 캐물어. 누가 보면 바람을 핀 사람이 저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렸는데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을 삭혀했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아들이 따라 나와서 이 절망적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보려 했으나 남편은 틈을 주지 않았고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더 오래도록 집을 비우더군요. 당시 아들은 너무 어렸고 결국 모든 상황이 저만 참으면 되는 쪽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린 자식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게 됐죠. 대신 저는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 걸로 만족하며 그렇게 제 헛헛함과 공허함을 달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이를 먹어갔고 아들 역시 중학교, 고등학생을 지나 대학을 갔고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 아들 때문에 저의 상처들을 덮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갈수록 아들은 저에게 짜증만 내더군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선 엄마인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대학교에 올라가고 난 후 취업 준비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쓰러워 아들이 사는 기숙사를 찾아가 반찬이랑 좀 갖다 주면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어요. 얼른 나와라. 인우야,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오늘은 너 좋아하는 해물탕 사줄게. 엄마, 잘 들어요. 응? 제 말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참 너무나 상처가 되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 나만 보지 말고 엄마 인생도 좀 살아요. 부담스럽다고. 맨날 아빠한테 무시나 당하고 그게 뭐야?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인우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가세요. 어떻게 자식마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살아온 건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와 아들의 사이가 사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갈라지는 것은 알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제 아빠랑 똑같은 건지 오면서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아들은 사실 사춘기 때부터 머리가 조금 크면선 제 말을 무시하고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늘 같았어요. 엄마, 밥 줘. 엄마, 돈 줘.
이 두 마디 아니면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밥 차려주고 군입 때부터 제대 날도 울면서 대답 없는 아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들 말처럼 제 인생의 낙이 자식 하나뿐이었기에 그게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했던 건지. 이제 와서 저에게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아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 없도록 모든 게 남편의 틀 안에 가둬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식밖에 볼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을 조금씩은 언저리 갖고 있었어요. 그 덕에 이 나이건 여전히 싸우면서 산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미움, 분노, 환멸, 증오뿐이었어요. 이전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댔고 그걸 종용하는 제 입을 막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등 야만인 같은 행동을 일삼아대니 저는 더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참고 있는 제가 우스웠던지 언제는 자기가 먼저 이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어디 혼자 살아봐. 당신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당신도 나가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지. 이혼하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전 굴욕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꽉 감고 저는 늘 방으로 들어갔고 울어대는 아들을 안고 그저 말없이 참기만 했습니다. 그때 품 안의 아들은 참 착하고 이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취업을 하고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데려왔어요. 같은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인상도 선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 좋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들이 데려온 건 처음이라 엄마 된 마음에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선영이라고 했나? 말하는 것도 참하고 사진보다 예쁘게 생겼네. 우리 인우가 잘해주죠? 네, 어머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미안. 너무 온도를 높여놓았나? 잠시만요. 아유, 이를 어쩌지? 에어컨이 망가졌네. 시원한 거라도 좀 만들어줄게요. 아, 엄마, 됐어요. 이렇게 더운데 무슨 그런 걸로 더위가 가셔요? 저희 그냥 카페 가든지 할게요. 너도 엄마한테 뭐 물어볼 거 더 없지? 응, 나는 없어. 어머님, 저 가볼게요.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도 이제 저를 면박 주고 한심해 하더라고요. 제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이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한심해하는 얼굴로 절 본다는 걸 알게 되자 견딜 수 없이 슬퍼졌어요. 심지어 현관문이 닫히면서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들려왔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근데 오빠 어머니 진짜 나이 들어 보인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우리 엄마랑 나이는 비슷한데 10살은 더 많아 보여. 그치,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었는데 뭐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다음에 귀찮게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하게 됐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차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눈에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멍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엄마는 맨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왜 그렇게 살아?
한심하다, 한심해. 예전에 아들이 지나가듯 했던 이 말이 자꾸 맴돌면서 저는 60 나이가 다 되어서 이 인생을 뒤집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유로워지기로 말입니다. 사실 늘 남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살다 보니까 화병에 우울증에 뭐래도 화만 치밀어 올랐어요. 상담할 사람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들어버렸고 60년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 손에 남는 게 없더군요. 좀 더 빨리 찾아왔다면 뭔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남편의 부속품처럼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인생으로 살아왔기에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남편 입으로 들을 때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제 어머니 세대나 친구들만 봐도 흔한 것이 아니었고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 내려놓고 저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공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뒤에 남편을 불렀고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어렵사리 털어놓은 말이었으나 남편은 아주 대차게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이 여자가 나이 60 먹어서 무슨 헛소리야. 노망 들었어?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이혼하면 뭐 당신 혼자 뭐하며 살 건데? 나도 무작정 알아본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다 조사해봤어. 당신 재산은 꽤 있는 편이고 나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았고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어찌 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해달라면서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당신 얼굴 보고 살기 싫다고요. 아주 교묘하고 이건 못된 여자네. 웃기지 마. 나갈 거면 어디 나가봐. 그랬다간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테니까. 어디 노망이 들어서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나나 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거야. 저도 그리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불러대던 남편이 결탄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더군요. 이미 의도를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은 더 난폭해지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당신이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는진 생각도 못하지? 지금까지 편하게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사니까 좋았지? 밖에 나가봐. 아주 개고생일 테니까. 아유, 괘씸해 죽겠네. 매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와중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여러모로 상담을 해보면서 저의 상황을 하소연하듯 털어놓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희망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몇십 년 아내로서 산 시간들이 인정되길 바랐고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간절히 탈출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때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좀 심각해 보이더군요.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하게? 그래, 엄마 너네 아빠랑은 못 살겠다. 엄마, 꼭 해야 해?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게 저라고 뭐 쉬웠겠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 아들이 5살, 7살, 10살 이때마다 매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면서 이날에 이르게 된 거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더군요. 아들도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만큼 컸고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벌컥 화를 내더군요. 엄마 이혼하면 나 이혼가정 애 되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 하자 있는 것 같잖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인우야, 그건 네가 어렸을 때 얘기고 지금은 성인이잖아. 괜찮아. 요즘 세상에선 이혼이 흠도 아니라 하더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 지금껏 참으면서 잘 살아왔잖아. 왜 갑자기 그래? 어차피 아빠 나이 들어서 바람도 못 피고 성질도 덜 낼 텐데 그냥 좀만 더 참으면 안 돼? 엄마가 솔직히 한 게 뭐 있어.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전부였잖아. 돈은 아빠가 죄다 벌어왔고 아빠 덕에 편하게 산 것도 있는데 꼭 그려 혼자만 힘들었던 것 마냥 티를 내야 해? 뭐라 했니, 너? 이게 엄마인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불만이 그리 많냐고. 그리고 참은 사람이 잘못이지. 엄마가 애초에 참지 말았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러냐는 거야. 이건 뒷북이야, 뒷북. 난 아빠의 입장이 100번 이해가. 너무 황당해 그만 저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서로 말하기도 거북한 이야기라 더 말을 꺼내진 않았고 저는 저대로 묵묵하게 남편의 비난들을 견뎌내면서 상담을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에게 일생에 2번 다시 없을 사건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제가 가끔씩 상담하러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실 오가면서 대기실에 같이 머무느라 얼굴은 눈에 익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저는 상담받으러 왔어요. 보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긴 했는데 한창 저보다 연상인 남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젊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무실 직원인 줄 알고 대답을 이어갔고 말을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같은 상담을 받으러 온 입장이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이 말을 들었는데 뒤이어 나온 말에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사실 저는 이혼을 했고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니 현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반면에 어쩌다가 이혼을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런 저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남자는 하나씩 말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매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참다가 겨우 이혼했어요. 그 끝 마무리가 좀 골치 아파서 여기를 드나들게 되네요. 그러시구나. 저와 비슷한 입장인데 이미 한 발자국 나간 상황이라 저도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말을 더 나눠보니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더군요. 그 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남자분과 카페에 가서 얘기를 더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 민숙 씨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도 그쪽이랑 똑같아요. 남편이 바람피고 집 안 들어오고 막말에 하루라도 조용히 산 날이 없었어요. 젊었을 땐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아들 생각하며 버티고 살았는데 나이 드니 자식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자식도 제가 바보라고 당하고 사는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상하게 뭔가에 홀린 듯 제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주며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새 눈물까지 주르륵 흘러 순간 놀랐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지쳐있고 가족에게 상처받은 것 같아서 무척 스스로가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훌쩍거리고 있는데 이 남자분이 저에게 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참 힘들게 사셨군요.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손수건도 아닌 맨손으로 닦아주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생전 남편을 통해서는 이런 여자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민숙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요. 참, 주책맞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민숙 씨나 저나 참 우리 둘 다 고생하며 살았네요. 민숙 씨 같이 아름다운 분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셨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아쉽습니다. 저나 부인이나 짝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부인 같은 분을 두고 어떻게 남편분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주는 남자의 말에 저는 너무나 깊은 위안을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고백과도 같은 말도 며칠간 혼란스러웠고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 사이 저한테 막말들을 퍼부어대는데도 어느 정도 한기로 흘려버렸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하기는 했구나, 남자를 잘못 만나긴 했구나 하는 생각 쪽으로 방향이 점점 세워지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졌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슬슬 탈출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그 남자의 등장은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알지 못했고 이 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대접으로 인해 늘 제 자신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니 늘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었고 가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우석 씨와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였지만 그 잠깐의 시간 중에도 정말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들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정도였지만 그날이 기다려지고 가끔은 좀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지 불안한 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혼할 건데 혼자 정말 평생 늙기보다는 비로소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과 알콩달콩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렇게 곁에 마음 맞는 친구를 둬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남편은 한창 이혼을 고집하던 제가 잠시 조용해서 그런지 다시 안심하고 밖으로 돌더군요. 그러는 사이 우석 씨와 만나는 횟수는 점점 많아졌고 어느 날 저도 예상은 했던, 그럼에도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순간이 찾아와 버렸어요. 민수가, 나 이렇게 더 이상 만나기 힘드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로서 지내기 힘들어. 네가 남편과 아직도 살고 있는 게 견디기 힘들고. 오빠는 아주 어렵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왔고 매번 애끓는 감정을 참느라 매일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달리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봐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서 애틋하게 저에게 감정을 전해오는데 무척 마음이 흔들리고 60이 넘는 나이가 되어서 소녀처럼 마음이 떨리더군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마치 몸살을 앓듯 저도 이 감정으로 괴로워지다가 이혼의 고지가 멀지 않은 듯하여 결국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죠. 오빠, 그럼 우리 좋은 감정으로 만나봐요. 어차피 남편과는 곧 이혼하게 될 테니. 그래,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잘해줄게. 고마워, 민수가.
그때 알았지만 절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도 저희 동창 친구들을 빼놓곤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사실상 동창들하고는 연락 못한 지 오래되었으니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사실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오빠와 외지로 데이트를 다녔는데요. 꽃을 사다 주고 제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며 너무 기뻤다는 이 남자와의 나날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갈수록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어버린 저의 인생이 참 안타까웠고 안쓰럽고 반면에 저에게 윽박만 질렀던 남편은 더욱 밉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어찌됐건 오랫동안 모셨던 시어머니고 이혼한다는 사실 정도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먼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집으로 좀 오라고 말입니다. 아마 남편이 전달을 한 듯 싶었습니다. 니들 이혼하는 거 정말이냐? 네, 어머님. 아휴, 내 아들이 뭘 그리 잘못했냐? 네? 솔직히 바람피고 밖으로 도는 거 안 할 남자가 어딨어. 그래도 내 아들은 양반이었어. 원래 여자들은 다 참고 사는 거다. 그거 못 참으면 아내 노릇 못 하는 거야. 다 됐고 이혼 결정 물러라. 나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이 나이에 주절거리고 싶지 않다만 이건 아니다 싶다. 네 버르장머리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어. 참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그리도 절 못살게 굴던 분이셨습니다. 시댁살이는 물론이고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 해준 적 없었고 오로지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돌기 바쁜 양반이셨죠. 남편이 바람피고 와 속이 상해 엉엉 울고 있을 때도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우냐고 시끄럽다고 하던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잔소리 하는 대로 다 듣고 늙으시니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며느리 똘이 다 하며 살았는데 남편과 이혼한다니 이혼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니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 의사를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결정 굳혔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젠 좀 제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야? 너 거기서 안 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획 붉어졌고 일어서 나가려는데 그때 등 뒤로 베개 하나가 툭 날라오더니 머리를 치고 갔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열이 오르면서 시댁살이의 서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절 노려보셨어요. 우리 아들 등골 휘어지게 일하게 해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 이혼? 네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비천하고 무지랭이 같은 게 집에 들어왔선 그런 널 받아준 것도 아주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한글도 못 읽으시는 니네 어머니,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시골 촌년을 여태껏 며느리로 데리고 있어주고 아내로 데리고 있어준 건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어머니 욕은 하지 말라고 분명 부탁드렸는데요. 취소하세요, 당장. 조용히 해라. 당장 이혼 취소해. 취소하라고. 싫어요. 싫습니다. 당신 아들 혼자 잘 살 겁니다. 저도 더 이상 종노릇 할 생각 없고요. 어머니야말로 지금껏 저한테 대접받고 산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 아니면 이런 미친 집구석에서 누가 며느리 노릇하며 버티고 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절 다정하게 받아줄 사람. 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물었고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왜 우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속상해요. 이제야 이혼하는 것도 속상한데 어머님까지. 왜 다들 나를 못 살게 굴지 못해 안달인지.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데. 네 맘 다 안다. 알아. 울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있었는데 신경도 쓰이지 않더군요. 그때 오빠가 그날 밤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며 절 많이 달래주었고 제가 보고 싶다 했던 바다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오빠가 제 마음을 저리 위로하니 마음이 풀리긴 하더군요. 바닷가에선 여러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민수가 이제라도 네 인생 살면 된다. 그러니 시어머니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 말도 그렇고. 알겠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려고요. 누구 며느리, 누구 아들, 누구 아내 말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로 살려고요. 용기 줘서 고마워요. 그래, 멋지다 우리 민숙이. 오빠의 응원 덕에 저는 기운을 더 차렸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여고 동창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가 그래 정말 잘됐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는 정말 이혼했음 싶었어. 그래 아주 잘 결정했어. 친구들은 역시 모두 제 결정을 축하해 주었고 갈 길도 축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꽤 심각한 표정이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남편이 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 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주제에 바람을 피고 있었어?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이혼에 대한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장기간 서로 말도 안 하고 거의 별거를 하던 중이었고 전 제 요구만 던져놓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제 앞에 뭔가를 집어던지는데 집어 올려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가평이나 강릉 등 먼 곳으로 데이트를 다녀왔던 사진이더군요. 대체 이런 사진을 퍼뜨린 게 누구인 건지 멍한 사이에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해, 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바람을 폈어.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야. 난 돈 한 푼 못 줘. 절대 안 줘. 저는 보기 민망한 사진들을 주워 올리던 와중에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바람 폈잖아. 그러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혼하자고 요 근래 졸라대던 게 다 이 남자 때문이었구나. 다 필요 없고 이런 지저분한 여자는 내가 쫓아내고 싶어. 5천만 원 지금 이체해 줄 테니까 이 길로 당장 나가. 나가라고! 그제서야 저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저도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봐도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폈으며 증거를 남겼다는 한 줄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아무런 일 없이 얌전히 이혼을 기다렸다면 저는 남편의 저 수많은 재산 중 3분의 1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뒤늦게 밀려들었습니다. 돈 5천만 원을 들고 60세의 나이가 되어 쫓겨나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단단히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고 막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제 모든 짐을 다 떨궈내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당장 나가면 합의 이혼 안 하면 그 5천만 원도 못 건질 줄 알아. 결국 저는 그 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서 사인을 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저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 비참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근처 조그만 모텔을 찾아서 묵다가 돈이 없어 지방까지 내려가 작은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차마 나이 든 어머니께 가진 못하고 후회로 살았죠. 그러다가 일단 빨리 오빠를 만나고 싶어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에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오빠의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뭐지? 너무 당황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 만났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눈앞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저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 혼자 지방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울면서 이를 갈며 살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설거지 정도뿐이라 식당에 취직해서 겨우 주방일을 하면서 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말 인생 무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같이 일하는 식당의 주방 이모들도 곱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서 열심히 바지락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무심결에 식당 홀 쪽을 힐끔 본 순간 너무 놀래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손님 2명이 안에 들어왔는데 둘 중 한 남자가 뭔가 낯이 있더군요. 제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혼자 살게 된 날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망하다가 그리워하기도 했었던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당장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빠, 나 기억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글거리는 눈으로 멱살을 잡은 저를 보고 당황하는 오빠의 눈을 보니 슬프게도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어요. 1년 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고 당황스럽고 곤란해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표정이더군요. 아니, 주잡하게 왜 이래요? 말로 합시다. 뭐라고요? 추잡이요? 기억하던 말투가 아닌 너무나 차갑고 쌀쌀맞은 말투로 대꾸를 하는 오빠를 보니 이 사람도 우리 남편에게 호되게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발 나달라며 진저리를 치던 오빠의 입에서 들었던 내용은 정말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이봐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아들 쫓아가라고.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자기 엄마 꼬셔서 바람으로 이혼시켜주면 2천만 원 준다고 했다고요. 근데 1,000만 원만 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게 어딨어? 자기가 나한테 부탁해놓고 외려 나를 상간남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자식을 어째 그리 키웠어? 구구절절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왜 우리 아들이 태어나오고 2천만 원은 무슨 말이며 상간남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말을 결국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제 아들은 제가 이혼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제 아빠에게 상담을 했더군요. 골치 아팠던 남편은 아들에게 제안을 했나 봅니다. 네 엄마가 조용히 나간다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그 재산이 탐났나 봅니다. 자기 엄마가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알았기에
이 사람처럼 멀쩡하고 보기 좋은 중년의 남자를 데려다 놓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당신 아들도 악독하긴 하지. 자기 엄마를 꼬셔달라니. 처음엔 나도 무슨 영화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진심이더라고. 성금까지 줬으니 내가 아주 홀라당 넘어갔지. 아무튼 뭐 미안하게 됐지만 나도 억울한 입장인 건 똑같아요. 아휴, 아주 똥밟았네.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라리 남편이 한 일이라면 그 인간과 저는 남이니까 납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배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엄마를 밀어내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온 건지. 그냥 애가 어릴 때 참지 않고 이혼이라도 해버렸다면 모든 굴욕을 감당하고 키워낸 자식한테 이런 꼴까지 당하지 않았을지.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만 따라다니며 돈조, 밥조를 일삼던 남편과 아들은 정말 저에게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잘 지내요? 잘 지내지. 엄마, 나 결혼하려 하는데 올 수 있죠?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마도 아들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뻔뻔스레 웃으며 저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들의 결혼식장에 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돈 어른들의 연락처를 받아 제가 당한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아들놈이지만 재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고 엄마 뒤통수를 친 놈이에요. 저도 부모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귀하게 키운 따님을 내놓으시는 거니 제 아들이 이렇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 아들은 펄펄 날뛰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체 뭐라 한 거냐, 뭐라 했길래 장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느냐. 남편도 옆에 있었는지 제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진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너무 원망스런 마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건만 속이 후련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 괜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이 비참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숨이 붙어있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견디기 힘들 뿐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